안녕하세요. 똘레앙스 인문학기행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문화는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편과 1편에 이어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중층기술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문화 해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 중층기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거의 하지 않았죠. 예, 그 내용 중에 은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중층 기술의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드러내놓고 중층 기술에 대해서 중층 기술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는 중층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개념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각 문화 해석의 재료들은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의미들이 또한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화 좀 잘 해석해 보겠다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작업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방을 더 이해해야 되는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 클리포드 기어츠의 문화 해석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화 해석을 위해서 그 어려운 문화 해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먼저 이제 이 그 문화 해석이라는 것은 과학의 법칙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법칙이 어느 순간에서든 어느 시점에서든 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작업은 우리가 그 재료를 어떤 것들을 선정하느냐라는 작업부터 해야겠죠. 일상 속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의미부호들과 우리의 행위들, 그런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숨겨진 문화적인 의미,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마 문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결돼야 될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부호들을 포착하고 난 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들을 기록으로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제 우리의 재료가 되는 문화 해석의 재료가 되는 각각의 의미부호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떡볶이 먹으면서 이거는 박제해 놔야 돼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든 떡볶이를 레닌 광장에서의 레닌처럼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떡볶이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재료가 문화 해석의 재료가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흘러 지나치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이렇게 안 나오네.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 재료들을 단단하게 기록으로 고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으로 먼저 고정을 해 놓은 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인 의미들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주어진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문화 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마치 공기처럼 공유되고 있는 그 의미 부호들을 하나하나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 굳이 기록으로 남기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문화 인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개별적인 어떤 행위들과 사람들의 행위들과 의미 부호들이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마치 거미줄처럼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조직이 되느냐 라는 부분을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클리포드 기어츠가 말하는 바로 문화 해석의 핵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층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중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의 재료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안 된다. 하나의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인, 여기서 중층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잡다한 모순적인 재료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해석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층 기술이에요. 기술이라고, 여기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이제 디스커션로 이제 서술한다. 중층적으로 모아진 재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중층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의미 부호들과 사람들의 행위를 연결시키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로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는 장면에서 우리가 늘 TV에서 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극기를 휘날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 태극기의 모습이 비단 이 영국의 한 축구장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론 국경일에 아파트 베란다에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또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어르신들께서 시위를 하실 때 또 미국의 성조기와 함께 자랑스럽게 휘날려지는 태극기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자, 이 하나의 의미 부호로서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보자면 그 태극기라고 하는 여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휘날리는 태극기의 상징과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시위를 하실 때 나부끼는 그 태극기의 상징은 분명 이제 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관통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적인 문화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 인류학자라면 그것들을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중층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여기서 제가 이제 태극기만을 하나로 예시로 들었지만 뭐 태극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구조적으로 어떤 우리의 특성을 설명해 주느냐,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느냐가 바로 문화인류학을 잘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화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이 미시적인, 아주 일상적인 각각의 요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미시적인 현상들이 보다 확장적으로, 보다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들을 가지는 것이냐라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미시적에서 이제 보다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시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문화 인류학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덕목이 바로 이제 이 참여 관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 어느 정도 익숙한 환경에서 참여 관찰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세계 곳곳에 오지에 있는 문화 집단들을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참여 관찰자로 하여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동물의 대변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민족 집단을 참여 관찰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참여 관찰자로 하여금 너도 와서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동물이 배출한 그런 대변을 만져보라고 하면 그 참여 관찰자로 하여금 굉장한 당혹스러움을 이제 야기시키겠죠. 하지만 이제 진정한 참여 관찰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것도 기꺼이 하는 것이 더 그 집단을 진정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의미 부호들을 그 의미 부호들이 사실 이제 맥락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그 맥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그 동물의 대변은 굉장한 소중한 물건이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럽다라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가지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각각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의미 부호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의 차이를 굉장히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맥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맥락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 부호를 해석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좀 문화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위험성을 이제 우리에게 하여금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맥락으로만 그 해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보다 종합적인 해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이제 이 문화 해석이 하나의 이제 일관된 이론화가 어려운 이유는 과학과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조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자연 법칙을 발견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이 어느 정도 그 법칙이 발견이 되면은 그 법칙은 어느 상황에서든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학에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듯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 법칙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인류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한 불확실성들이 있다. 어떤 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상이 모든 다른 맥락에서까지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제 이 그 문화 해석에서 하나의 일관된 이론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보통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밥을 사준다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밥을 그리고 한 번만 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사준다 라고 하면 보통 그런 행동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 100% 상대방은 나를 정말 좋아해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 오빠가 여기서 보듯이 저 오빠가 날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100%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오빠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모두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일관된 이론화를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화의 어려움은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의 하나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확행이라든지요, 아니면 워라벨, 아니면 또 뭐 힐링, 아니면 요 고양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잘 사실 파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내면에 굉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화, 하나의 일원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곧 문화 현상 내에 존재하는 중층성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 이론의 일반화, 일반성은 불가능한 것인가? 굉장한 좌절이 따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론화를 하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의 문화 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일반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중층적인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추론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서 하나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임상적 추론이라고 하죠. 그 임상적 추론의 과정처럼 우리는 하나하나의 미시적인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종합하여서 일종의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 이런 방법을 그대로 문화 해석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 인류학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을 함에 있어서 클리포드 기어츠의 문화 해석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지식 없이, 아무런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이론 없이 그 현상을 진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소위 말하는 뇌피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적인 그동안 이제 학문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 문화에 대한 지식들과 기존의 이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론 없이 관찰을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곡된 해석을 펼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층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현상들을 피상적으로만 기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습득했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그 이론이라고 하는 렌즈를 바탕으로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문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완전히 지적으로 빈손인 채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 기존의 이론으로 100% 설명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현상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100%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50%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면 나머지 50%는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또 이 부분은 설명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의 절대적인 이론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종합적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그런 그런 방법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학, 문화인류학에서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현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처음에는 그 현상이 종잡을 수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쩔 때는 굉장히 기뻐했다가
갑자기 슬퍼했다가 갑자기 울다가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이제 이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조울증이다 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자의 임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그 사람이 조울증에 대한 이론 혹은 지식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방향성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현상에 대한 참여 관찰,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참여 관찰과 그리고 지식,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다양한 위험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이론들을 종합하여서 일종의 합의의 과정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현상을 보다 세련되게 해석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화인류학에서는 하나의 절대 이론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 이론이 모든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문화를 해석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을 중심으로 둬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한 객관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 법칙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미시적인 행위들을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각각의 맥락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석하는 것도 좀 의미가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모순적으로 보이는 각 현상들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일정한 거미줄처럼 우리의 문화를 일정하게 구성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각의 모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해석의 경지를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에서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문화를 해석하는 그 방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이 아이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부모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아이가 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굉장한 당혹감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얘 대체 왜 이래?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이 TV 프로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곧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오은영 박사님만큼의 그런 아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대체로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반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탑재를 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미시적으로 관찰합니다. 굉장히 미시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아이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행위들을 종합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 그런 행위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문화해석에서 실천한다면 바로 우리와 다른 상대방이라도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똘레랑스 인문학 기행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부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더욱더 많은 응원을 주신다면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